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네, 오늘 강연의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멸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강연 준비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전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무생명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세균은 혼자서도 증식이 잘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히 바이러스는 기생체고 세균은 혼자서도 증식할 수 있는 생명체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연구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요. 세균이나 세포를 다루는 실험실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코로나19처럼 방역복을 착용하고 실험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그 KSHV라는 바이러스는 BSL2 플러스라는 랩실에서 실험 가능합니다. BSL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는데 네.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정도에서는 세균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의 연구를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또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라서 일반적인 랩실에서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험자한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BSL3라는 랩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방화복 같은 TV에서 보시는 거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이 들어가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BSL3보다 한 단계 더 위인 BSL4라는 랩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저희 나라는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만 보유하고 계세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복장이 달라지고 네. 인원도 달라진다는 거. 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은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시각화하여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 아마 제 강의 전에 저희 연구실 소개하는 그런 영상 자료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대학원생께서 플라거세이라는 걸 진행을 하시는데 네. 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세포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C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플라워세이라는 걸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라이시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라색 다이로 저희가 스테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에서 라이시스가 되면 하얗게 되어 있어서 스테이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이러스 숫자가 몇 개냐, 파티클이 몇 개냐라는 걸 정량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러프하게 정량을 한다고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바깥쪽에 제가 아까 프로테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라이코 프로테인 중에 헤마글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마글루틴이 RBC 즉 적혈구죠. 적혈구와 함께 결합하게 되면 프리시피테이션이 돼서 어그리게이션이 돼서 프리시피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균의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목에서 모순이 느껴지는데 바이러스의 선물과 트로이의 목마 관계가 혹시 사람에게 이익이 아니라 인간 몸에 사는 바이러스 기준으로 트로이 목마라고 하신 건지 바이러스 지원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거의 메인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번 더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온 이유는 바이러스가를 속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즉 바이러스가 세포를 활용하는 특징을 저희가 역이용해서 일종의 네. 트로이의 복마처럼 그런 속이는 방법으로 트릭으로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역이용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 오늘은 몇 가지가 올라왔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루투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바이러스에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전파 속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건지요? 아니면 숙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건지요? 이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바이러스의 등급을 매길 때 네. 그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파 속도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치사율이 높지 않아도 저희가 좀 위험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등급을 매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위험도에 따라서 즉 치사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전파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볼라 바이러스는 BSL-4 레벨에서 저희가 다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89%에서 거의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전파 속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사는 앵무새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연구자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연구자 잘못으로 바이러스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역사상 바이러스 누출 사고 감염 사례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네. 대답이 그러네요. 조심스러운 대답이 네.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혹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혹자는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사례였는지를 말하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네. 그런 보고가 있으나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러스 연구에 관심이 많은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바이러스나 어떤 유전자 재조합을 연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철학적인 관점, 그다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립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학자, 연구자로서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성이 정말 중요하죠. 인성이 뭔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류를 위해서는 그런 윤리적인 그 철학, 그 정신을 가진 과학자가 많이 성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군요. 네, 두근두근 상자 TV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약은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저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면역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 위생 상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글쎄요, 딱히 하는 거 면역력 강화로 제가 약을 뭘 먹나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네. 홍삼 먹는 것 같네요. 홍삼이요. 홍삼을 네. 먹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면역 증강제들이 현재 많이 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면역 증강제가 꼭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천 면역 반응이 굉장히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되게 중요한데요. 네. 선천 면역 반응이 빨리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에 따라서 또 백신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삼을 드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과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똑 과학상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바이러스에 관한 영화들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비해야 할 다음 바이러스가 무엇이 예상되시나요? 그리고 가장 현실감 있게 보았던 바이러스 관련 영화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사르스 코로나2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사르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 2015년에 저희가 멀스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르스가 나왔던 경우에는 2009년이고 2015년에 멀스가 나왔을 때 텀이 저희가 6년 간격의 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사르스 코로나2는 4년 만에 다시 나온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야 할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아마도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이 주기율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를 예로 하나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러 농가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네. 그 두 가지 바이러스가 가장 대비해야 할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요. 네.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영화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바이러스학 강의를 할 때 영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볼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하나.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사실은 제가 바이러스학을 공부하게 만들어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웃브레이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그 KSHV에 감염된 네. 환자의 피부 병변이 붉은색 반점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영화를 한번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찾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주기가 이제 점점 더 짧아진다고 네, 하니까 네. 앞으로 이런 방역 수칙은 그냥 생활 습관처럼 잘 지켜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신종으로 더 나타나게 되면 또 우리의 이제 네. 방역 수칙도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게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영화로는 아웃브레이크랑 필라델피아가 네.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시간 될 때 찾아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6개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버 2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의 변이나 토사물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있나요? 더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나 동물의 변이나 토사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검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건지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좀 변이와 토사물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신 네.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냥 더럽지 않나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네네. 바이러스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그런데 바이러스는 네, 변이나 토사물에서도 검출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더러운 건 그냥 배설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고요.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 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중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거가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네네. 아마 전달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됩니다. 그래서 20% 가량의 종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어지고요. 그 종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는 7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종양을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종양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자궁경부암의 경우입니다. 또 간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종양이고 네, 한 20%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궁경부암과 간암이라고 하시네요. 그게 이제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유발되는 바이러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은 어떠셨나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댓글창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10월 31일 토요일 2시 경희대학교 이지윤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척추 손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